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드디어 개학을 했고 학교를 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는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 말씀을 드렸었던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수학 학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수학은 도대체 어떤 것을 배우고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물론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정말 앞으로의 수학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 학원을 열어서 이제 학원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보통 고등부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학교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학원 열고 저 이제 혼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학생들 전부 다 중학생들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을 가르칠 때 정말 이상한 연산을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약분을 해야 되는 그냥 분수 연산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연산을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의 어떤 기본적인 연산 학습이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어떤 개념적인 부분과 훈련적인 부분이 다로 떨어져 있지 않다. 두 개가 다 합체가 되어서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수학 실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은요, 이 중에서 훈련 쪽에 훨씬 더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앞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학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 유리수의 사칙연산이라든가 문자식 같은 부분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미리 제대로 해놓고 나면 그 이후의 수학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특히나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수월하게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면서 다시 1학년 때 배웠었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지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수학이 뒤처지고 늦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이런 훈련의 과정을 미리 거쳐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주 간략하게 제가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것들이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소인수 분해, 숫자 계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수의 사칙 연산, 수학적인 표현을 어떻게 약속하고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문자와 식. 자, 문자와 식 단원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너무나 중요한 1차 방정식과 이제 학생들을 수포자로 만들기 시작하는 농도 문제나 속도 문제 등이 들어있는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이 단원은 사실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 세부 내용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함수의 선행 단원이자 그래프를 그리는 첫걸음이 되는 좌표 평면과 정비례, 반비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단원들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조금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단원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하는 단원이고 2, 3단원은 절대적으로 훈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5단원은 개념과 훈련이 혼재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쪽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중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원을 중간에 있는 3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단원 소인수 분해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 깊이 있는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이 단원은요, 수학적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우는 내용은요, 자연수의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이해와 활용, 거듭 제곱의 표현 등을 배우게 되고요. 학습에 대한 초점은 정확하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배우는데요. 오른쪽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왼쪽 방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오른쪽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한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방식인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요, 숫자가 커지면은 절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소인수 최소 공배수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그 요소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보통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끝나질 않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제곱수 만들기 문제인데, 이 제곱수 만들기가 애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지수 법칙, 사실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알지 못하면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수 법칙을 그냥 가르쳐 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 문제인데,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이 수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수식인데요. A라는 것을 B로 나누면은 C로 C가 몫이 되고 D가 나머지가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A는 B 곱하기 C 더하기 D라는 수식이 된다라는 거 가르쳐 주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학생들이 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많은 중학교 학생들이 1학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소인수 분해 단원에서 굉장히 절망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초등학교 때는 숫자 2개가 나오고요. 걔네 둘을 어떻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은 답이 나왔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끄집어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제로 노가다라는 것을 해봐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또 워낙 개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학생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이 단원 못 끝내고 넘어갑니다. 애들 다 이해 다 했어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은 차근차근히 좀 더 확장을 시켜 나가는 식으로 단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 유리수의 4칙 연산입니다. 자, 요거는요, 그냥 생각 없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여기서 배우는 것은 절대값이나 양수, 음수, 정수, 유리수, 수의 대소관계 4칙 연산 되어 있는데요. 자, 물론 절대값이라든가 양수, 음수, 정수와 유리수 이런 것들은 도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학습의 초점은 일단 절대값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값은 음수가 나오지 않죠. 이 절대값이 사실 왜 나오는 거냐면은 나중에 유리수의 4칙 연산에서 음수를 빼거나 더할 때 절대값을 활용을 하게 돼요. 물론 나중 되면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문제를 풀게 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대소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크다, 어떤 것이 작다, 이거는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음수 같은 것들이 나올 때요, 굉장히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4칙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물론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은 덧셈과 곱셈만 이용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덧셈과 곱셈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빼기 B를 했던 것을 지금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연산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자, 덧셈과 곱셈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계산을 들어가야지 나중에 복잡한 계산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4칙 연산은 물론 개념은 알아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값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음수를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실제 계산이란 것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런 거 절대 쓸모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복잡한 계산을 할 때는요, 반드시 세로 계산하면서 한 줄 넘어갈 때마다 딱 한 가지 연산만 하도록 처음에는 연습이 되셔야 합니다. 나중에 되면요, 자연적으로 2개씩 계산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연습하는 단계,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연습이 될 때까지 세로 계산을 하면서 한 칸에 하나의 연산만 하도록 충분히 연습을 시켜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머리 계산하는 친구들요, 분명히 실수해가지고 큰 코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절대값의 개념을 묻는데 처음에 절대값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수직선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 길이, 뭐 2나 3이라는 숫자 자체를 수직선에서의 칸의 길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라든가 절대값 관련한 문제는 항상 수직선에서 생각하도록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유리수의 개념은요, 수체계라는 것을 도표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나중에 3학년까지 나가서 유리수와 실수, 무리수와 실수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어떤 수체계 도표는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복잡한 식의 계산은요, 다 마지막 학습 초점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반드시 풀이 과정을 세로 계산하면서 한 칸에 한 연산만 하도록 계속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단원은 자, 문자화식과 방정식인데요. 여기는 이제 수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배우고, 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미지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지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배우고,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 풀이하는 것을 그 학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학습의 초점은 자, 기본적인 약속, 수식을 쓰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뭐 1을 생략한다,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다, 나누기 기호는 뭐지? 분수로 쓴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수학을 조금 하면은. 근데 처음 한 학생들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식이나 항등식, 방정식에 대한 용어와 개념 정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방정식이 뭘까요? 학생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한테도 너 방정식이 뭐야? 라고 하면은 방정식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방정식 그냥 항상 뭔가 풀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게 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아, 방정식이 뭐지? 라고 하면은 몰라요. 자, 방정식은요, 어떤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거의 기계처럼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해 또는 근을 구해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자, 항등식과 방정식은 등식의 2가지 종류인데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뭐 부등식과 뭐 절대부등식, 항등식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때, 아, 수식이라는 것이 정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등식의 성질, 그러니까 어떤 두 수가 같으면은 거기서 덧셈을 해도 뺄셈을 해도 곱셈을 해도 나눗셈을 해도 같다라는 그런 성질을 이후에 이항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보통 이항하면은 자, 부호가 바뀌어. 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 곱셈이 나눗셈으로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뀌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연산이 바뀌는 겁니다. 연산이.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내가 이항이란 것을 이렇게 이항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편하구나라는 거지, 이항이란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연산을 조금 편하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에 편하니까 이항이라는 건데, 사실 이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복잡한 방정식 이런 건요, 차근차근하게 새로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씩의 연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요, 학습 초기에는 표현 방법을 되게 어려워해요.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연습, 훈련, 계속, 반복, 요것을 하는 것밖에 반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잡한 방정식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애들 실수 많이 하죠. 이거 세로 계산 제대로 안 해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 또 어떤 건 있느냐, 글씨가 필체가 안 좋은 학생들, 자기가 쓰다가요 자기가 쓴 게 뭔지 몰라요. 사실 저도 필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필체 안 좋은 학생들이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향을 되게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 필체가 좋은 학생들도 하나에 막 2개씩 3개씩 계산을 해버리면은 중간에 어떤 실수가 생깁니다. 특히나 음수와 음수가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뀌는데 그거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으니까 항상 괄호를 사용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죠. 자, 여기서 거의 다 수포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용어의 개념, 예를 들면 농도의 개념, 속도의 개념, 그리고 공식, 이런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수식 세우기, 이것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활용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사실 모든 수학 문제의 접근 방법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자, 수학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이때 1차 방정식에서는요, 1차 방정식을 활용한 실생활 적용 문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농도나 속도, 여러분들 맨날 보죠. 철수와 영희가 농도고, 그리고 좀 운동장을 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수학 문제라는 것이 이래요, 항상. 수학 문제에서는 딱 요거 2개만 주어집니다, 항상.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너 뭐 구해라. 구해야 할 것이 주어집니다. 사실 요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고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뭐다. 이 구해야 할 것, 이게 바로 포커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계속 그 구해야 될 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 포커스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는 내가 뭘 구하려고 하고 있었지? 복잡한 문제 풀다 보면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구해야 했었지? 요 생각을 하는데 항상 포커스는 내가 뭘 구해야 되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지?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조건들을 가지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수학적인 지식이에요. 아까 농도 문제가 나왔잖아요. 농도 문제를 하는데 농도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러면 우린 이걸 구할 수가 없죠. 이게 지식입니다.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거속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리고 학생들 많이 암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속시에 대한 공식을 내가 몰라. 그러면은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요. 그럼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그 공식에다 하나씩 대입을 하고 수식을 세운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구하자고자 했던 게 뭐였지? 이것까지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수학 문제가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활용은요, 충분히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별로 드물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실 문제은행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단원은 좌표평면과 정비례 반비례인데요. 이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 물론 배우는 것은 순서쌍과 좌표, 이제 좌표평면이란 걸 처음 배우게 되고, 정비례라는 그래프, 반비례라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 좌표 평면의 한 점은 두 개의 숫자를 동시에 의미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이걸 잘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동시에 써놓는 것이 바로 순서쌍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있잖아요. 그래프는 어떤 두 가지 숫자, 여기서 숫자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요소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어떤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요소에 대한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은 비가 내리면은 강물의 높이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수식까지 조금 확장을 시킨 게 바로 비례식입니다. 이 비례식의 핵심은 결국 비례상수를 구하는 거예요. 비례상수, 반비례에서도 반비례상수가 있고 정비례에서도 정비례상수를 구하는 건데 보통 A라고 표현이 되죠. 비례식을 우리가 구할 때 핵심은 결국 비례상수를 구하는 것이다. 요거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결국 이제는 그래프를 배웠고 비례식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수식의 그래프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수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수식의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그 그래프의 한 점 자체가 여기에 있는 x축에 있는 한 점과 y축에 있는 한 점의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수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좀 사실 그림이나 그려서 이렇게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그 정도의 실력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저는 진짜 그래프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수학의 전부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식의 그래프를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수식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에 있는 한 점점 모든 그 점 하나들은 무조건 그 수식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 하나를 그냥 수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만족한다. 요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서는 일단은 공간에다가 뭔가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라는 것 자체도 일단 머릿속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은 숫자 두 개를 의미한다. x축에 있는 점 숫자 하나, y축에 있는 숫자 하나 해가지고 총 두 개의 숫자를 동시에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주고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줄 때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무조건 나오는 게 한 점의 좌표, 점 두 개의 좌표, 이런 식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걸를 통해서 뭘 구하라? 비례상수를 구하고 나중에는 대입해라. 결국에는 이것만 우리가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제가 생각한 건 이 정도인데요. 저 생각보다 좀 양이 많아진 것 같은데, 자, 물론 제가 학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주 축약되고 중간에 비약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명도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 어떤 거죠? 이 정도는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기 과정은 충분한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1학년 1학기 과정을 제대로 끝내야지만이 2학년 1학기 과정을 굉장히 수월하게 마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으니까, 자, 1학년 1학기 과정에 충분한 훈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교과서 보시면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충분한 많은 연습을 필요해서 사설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더 많이 시켜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이 나실 때 5학년, 6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런 훈련, 이게 어려운 훈련이 아니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행을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이제 수학 학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내용을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